WD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에브리바디 모두 출석 체크. 예! 놀 때 잘 못 노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 신나게 놀지. 출첵. Check it out, 출첵. Check it out, 출첵. 출석 체크. 우리의 일주일은 월화수목 금금금 잔뜩 쌓인 업무 때문에 틈틈틈 없어졌어. 입술이 다 텄어.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그 1강에서 베러덴 예서데이 틀었잖아요. 그 학생들 중에서 이 랩을 국어책처럼 읽는다라고 해서 그것보다 조금 쉬운 랩을 해봤는데 역시나 잘 안 되는군요. 그것도 못 맞추죠? 어떻게? 예, 잘 안 들렸어요, 사실은요. 네, 아무튼 더 연습해서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단원에 들어갔습니다. 1단원까지 10강, 그리고 심화강이 4강에서 14강까지 왔습니다. 1단원 하시면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혹시 출석 체크 안 할까봐 출석 체크 하라고 노래 불러봤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1년 동안 보내게 될 이 1년이 월화수목 정말 금금금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토요일, 일요일 휴식 못하고 계시죠? 네, 딱 1년입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출석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 아무튼, 네, 그러면은 이제 11강, 예, 그 2단원 첫 시간 나가면서 2단원 전체의 큰 그림 그려보고 오늘 이 시간에 할 주요 내용 해보고 그리고 또 세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해서. 괜찮은 거 맞죠?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수능 특강 교재 6번째 주제부터 11번째 주제까지가 2단원 정치과정과 참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과정과 참여. 우리는 그동안 1단원 국가 정치 생활을 배운 것이고요. 이제 6에서 11까지 해서 2단원 정치과정과 참여를 배웁니다.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사회 집단들,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 과정입니다. 다시요.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이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 참여라고 말하고 참여에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참여가 우리가 참여의 유형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선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번째 주제, 공 6번째 주제로 정책 결정인,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정책 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08 주제가 선거에 대한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11까지 어떤 주제가 있냐? 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로 여러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여론과 언론이 되죠. 언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 9번째 주제로 정당, 10번째 주제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그리고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 11번째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원이 왜 6번째 정책결정이라는 것, 7번째, 8번째 왜 선거라는 것, 그리고 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런 걸 이렇게 2단원에서 배우나, 바로 이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것부터 하나하나, 오늘 이제 6단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부터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6단원 여러분 페이지 어디냐면요. 4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8페이지 부분 오늘 나가고요. 다음 시간은 50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6단원이 아니죠. 6번째 주제,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6번째 주제고요.
우리 강의 수를 11강째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 앞에 오프닝에 어울리지 않는 걸 해서 그런지 자꾸 마음이 찝찝한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정치 과정에 대해서 11강에서 배우고요. 참여는 다음 시간에 12강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아시죠? 네,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번 시간에 할 거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 복잡하게 길게 설명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 과정의 의미로 현대적인 정치 과정과 그리고 전통적인 정치 과정과 현대적인 정치 과정 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현대적인 정치 과정에는 그야말로 국민과의 소통, 국민과 상호작용이 많다는 특징이 있죠. 상호작용. 여러분 이 국민과 상호작용을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참여라고 소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참여에 대해서는 12강에서 공부를 하고 이 시간에는 정치 과정이라는 것, 정책 결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선생님이 또 다 올려놓았죠. 기출문제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사실은 정치 과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같은 말로 혼용해서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하면 이 정치 과정에 대한 문제 7문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11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가 무려 18문제죠. 이 참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1단원에서 전자민주주의 정말 많이 출제되는데 이 전자민주주의 나오면 꼭 맞춰라. 이건 정말 어렵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면 되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2단원에서 이 참여에 대한 부분만은 정말 많이 출제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맞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면 알겠지만 많이 어렵지 않은데 많이 출제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치라는 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를 배운다면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라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정치 과정,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거 사실 혼용해서 해서 이거 2개 18문제 이렇게 출제됐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리 말씀드릴 건 이 정책 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수능을 1번 보내, 2번 보내 하는 것도 정책이고요. 그렇죠? 전자발찌를 체운에 만에 하는 것도 정책입니다. 지하철을 몇 호선을 뚫래 만에 하는 것도 정책이고요. 동강댐을 건설안에 만에 하는 것도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현실적인 사례를 가져다가 과정 순서에 맞춰서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묻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선생님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기출문제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되셨죠? 그러면 이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책 결정 과정. 정책 결정 과정.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 2가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 정책 결정 과정, 하나 뭐라고요? 정치 과정. 같은 거의 비슷한 용어인데 약간의 이제 차이점을 두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책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이 정책이란 무엇인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알고 가야 하는 것이니까 정책이란 바로 정부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공익 실현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와 수단.
이것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몇 호선을 뚫네, 전자발찌를 채우네 만에 수능을 몇 번 보내 하는 것들이 다 정책입니다. 여성들의 육아휴직을 몇 개월을 주네 어째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모두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공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도 얘기했죠.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 목표라는 것은 이 정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달성하고 싶은 그 무엇, 그게 바로 목표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 이게 정책 목표라면 교통 너무 막혀요. 체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 공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즉 교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도로도 늘리고 신설, 그리고 지하철도 자주 다니게 하고 버스도 증차하고 이런 것들의 수단을 사용했다면 이게 바로 정책 수단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정책 수단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효율성 차원. 하나는 또 뭐냐면 형평성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효율성,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내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내는 것. 시간과 노력 측면에서 뭔가 절약이 되고 그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내는 그런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이 너무너무 막혀요. 그래서 목표를 교통의 원활화를 잡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항을 부마다 짓는다. 그래서 비행기를 날려보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용 대비 최대 효과 이런 게 나지 못하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어떤 수단을 마련할 때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나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이 효율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나 이런 더 가난한 사람, 또 이런 사람에 대한 그런 고려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 정의나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 그런 수단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약자 배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완전 출제되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제목을 달았듯이 정책 결정 과정 그 자체를 두고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무려 지난 3년간 11문제, 정치 과정까지 하면 18문제나 출제됐을 정도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 핵심적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사항이고 정책 결정 과정을 들어가기 앞서 이 정책이란 바로 정부가 공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할 때는 항상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다 고려해 봐야 된다까지가 정리입니다. 되셨죠?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이제 정말 이 시간에 중요한 사실 이 시간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책 결정 과정 좀 박스를 그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첫 번째,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을 정책으로 할까라는 그 회의의 주제를 설정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에는 너무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어요. 사회 문제가 진짜 많아. 정말 많죠? 선생님 지금 봤던 교통 문제, 그 다음에 범죄,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여성, 육아휴직, 그런 문제, 최저임금 문제,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 문제를 동시에 정부가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그 가운데 정책으로 구체화시킬 만한 것, 정책 과제화 될 만한 것을 뽑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공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뽑아오는 것. 그게 바로 정책 의제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시민단체가 아동 범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아동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해봅시다. 공청회를 열었다고 해봅시다. 개최. 지금 이 얘기. 아동범죄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의견을 나눠봅시다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해봅시다. 이거 정책 의제 설정 맞을까 틀릴까? 아닙니다. 분명 이거 아니에요. 정책 의제 설정 아니고요. 국민들의 요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책 의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이 국가기관이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의식하고 공적인 수단을 넣겠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정책 의제 설정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어디? 정부 또는 의회가 아동범죄 대책을 위해서 아동범죄 대책 마련하기로 합의.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정책 의제 설정 단계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그 회의의 주제가 된다는 것은 그 많은 사회 문제 가운데서 정부나 의회라는 국가기관이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정책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주어가 여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와버리면 이거 헷갈려해요. 예. 써줘서 더 헷갈리나?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정부나 의회가 아동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이거 우리 회의 주제로 삼아야 되겠는데, 많은 대안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할까 많은 대안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책을 결정하죠. 정책 결정이란 뭐냐면 지금 말한 대로 대안들 중에서 정말 많은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정책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아동 범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시민단체가 날리고 학부모들이 날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해놓고선 정부 또는 의회가 아동 범죄 근절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내는 거, 아주 공식적인 작용입니다. 물론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 가운데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수히 많이 들어야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책 결정의 주체 역시 정부와 의회입니다. 정부, 의회 또는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장 등등의 국가기관이죠. 물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정책 결정하는 가운데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건 그냥 기본 베이스고. 되셨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정책을 집행하죠. 이 내용은 집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만들어 놓은 이 정책 있죠. 아동범죄 근절법.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 만들어 놓은 정책의 구체적 실현입니다. 실현. 그래서 이 정책 집행은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행정부가 많이 해요. 행정부가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볼게. 아동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치우겠다. 전자발찌 세우는 거야.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그 보호구역에 이제 감시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CCTV를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근절법을 만들면 그 법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것, 이것을 정책 집행이라고 합니다. 정책 집행 역시 공식적인 국가기관이 담당하고 특히 행정부가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정말 많은 이 세상에 위에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 문제 중에 이거 정책으로 하나 뭔가 내놔야 되겠는데 하고 국가기관이 인지해서 하나 끌어놓은 거, 정책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안들을 생각해내고 그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정책 결정이고요. 국가기관이 역시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정책 집행이네요. 이제 네 번째. 정책 평가.
이 정책이 실현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또는 어떤 부작용을 나타냈는지 실제로 이제 평가해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예요. 이 정책 평가는요, 뒤에 이제 문제들 풀어보겠지만 주로 국가기관이 아닌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시민단체가 저렇게 아동범죄 법, 근절법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채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범죄율 떨어지지 않았더라 하고 시민단체가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즉 이 비공식적이란 참여자는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언론에서도 사설을 써서 무슨 법이 나왔는데 사실상 뭐 별로 효과는 없더라, 또는 효과가 너무너무 좋더라 라고 평가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썼다시피 주로라고 썼어요. 즉 주로 이런 시민단체, 언론, 여론 등등의 비공식적 참여자가 담당하지만 국가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 이 법이 나왔는데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실제 집행되고 난 다음에 효과는 어떻더라라고 국가기관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라고 이야기한 것. 네. 평가는 주로 이제 국민이 하겠지. 그래서 이 평가를 바탕으로 환류가 이루어집니다. 환류. 5번. 이게 환자가 돌 환자, 그리고 흐를 유자. 이 흐름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법이 너무너무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아동범죄 사실 근절이 안 됐어요. 다시 해주세요. 그럼 다시 여기로 가는 거야. 다시 여기로. 이거 어떻게 대책 마련하지? 그리고 이번엔 다른 정책 결정을 내놓는 거죠. 학교에 보안관을 두자. 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집행합니다. 그래놓고 또 다시 평가를 받는 거지. 주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또는 국가기관도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선 또 다시 이번에 보안관 제도 하니까 좋던데 이렇게 계속 돌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말하면서 이 용어를 썼어요. 뭐냐면 비공식적 참여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는,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오는 부분인데,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자가 있고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 참여자란 무엇이냐면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정부와 의회가 담당하는데, 정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즉 행정부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를 들면 서울시장, 그쵸? 또는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창원시장,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등의 모든 국가기관이 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입니다. 공식적. 그럼 나머지는 비공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책평가는 주로 비공식적 참여자라고 하면서 시민단체, 언론 이렇게 썼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여러분에게 함정을 주는 게 바로 정당입니다. 네. 여러분, 정당이 어쩐지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정당은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정당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정당 한나라당, 민주당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당이 무려 21개가 22개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정당들. 그런 정당들은 선생님도 정당 만들 수 있어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본봉당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당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요건 충족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 정책 결정자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쓰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선거 결과도 역시 비공식적으로 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선거 결과 통해서
우리가 뭐 지금 있는 정당을 안 뽑아주고 지금 있는 정권을 안 뽑아주면 또 정책이 바뀌는 거고 지금 있는 정권에 대해서 선거 결과 신뢰를 해주면 그 정책이 계속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선거 결과라는 것도 비공식적 참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앞부터 해서 다른 예를 가져다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가 너무너무 위협받고 있다고 정말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막 사람들이 막 요구합니다. 이거 좀 고쳐줘야 되지 않아? 시민단체 중심으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정책 의제 설정입니다. 저소득층에 의한 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여기. 그러면 이제 정책 결정을 하죠.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뭐 법률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정책 결정이죠. 정부와 의회가 주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통신비도 인하해주고 인터넷도 무료로 깔아주고 그리고 조그만 자동차 모는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값도 환급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책 집행을 하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 저소득층 생계 지원에 대한 평가를 막 해요. 시민단체가 별로 뭐 효과 없더라. 언론사가 효과 좋았어. 그렇게 하면 그 과정이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가는 것. 이게 바로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완전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이 안에서 보시면서 공식적 참여자가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이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그게 현대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치 과정입니다. 사실 정책 결정 과정과 정치 과정이란 용어는 거의 같다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정치 과정을 정의할 때 정책 결정이란 말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누가? 공식적 집단이. 국가기관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다양한 사회 집단,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 과정 보면 지금 봤다시피, 즉 정책을 결정하는 이 과정을 지금 봤잖아요. 이 오늘날은 이 정책을 결정하는 이 정치 과정에 정말 다양한 집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전통적 정치 과정을 먼저 볼게요. 전통적 정치 과정을 보면 전통 사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국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다양한 사회 집단 국민들의 요구를 들었을까? 아니죠. 그렇죠? 즉 뭐냐면 국가기관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 중심? 입법부 중심. 국민의 대표 기관이 이 입법부 중심으로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입법부 중심으로 정책 결정 과정이 진행됐던 것이 그래서 국민의 의사, 이야기 잘 들어보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이라면 현대적 정치 과정은 지금 정책 결정 과정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선생님이 저소득층 지원하기 위한 법률 마련 또는 아동 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마련 등등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보았지만 여기 위 공식적 집단 위에서부터 통치하고 즉 정부나 의회로부터 정책이 나오지만 아래에서 끊임없이 반응해요. 아래 누구? 시민단체, 이익집단, 여론, 언론, 정당 무수히 많은 반응들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굉장히 오늘날의 정치 과정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예전에는 국가기관 중심, 그래서 위로부터의 통제와 감시 그랬다면 오늘날은 위로부터의 통치와 아래로부터의 반응.
이것은 현대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복잡화되고 또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집단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전통적 정치 과정이 국가기관 중심으로 해서 입법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과정은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정부 중심. 그래서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화되고 있죠. 그렇죠? 행정국가화 현상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 과정에 대한 정말 중요한 그림이 여러분 49페이지에 나옵니다. 문제통에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고2 2009년 6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과정에 대한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입니다. 도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자, 보세요. 투입이 들어가고요.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죠. 그렇죠? 어떤 요구가 들어갑니다. 현대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정책 결정기구, 입법, 행정, 사법기구로 들어가죠. 그러면 정책이 나옵니다. 정책이 뽕 하고 나오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 주체가 평가하고 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서 다시 요구 지지가 들어가는 이 과정이 정치 과정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기억. 여러분 보세요. 투입은 보통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자가 합니다. 비공식적인 참여자. 시민단체, 이집단, 여론, 언론, 정당 이런 데서 막 요구하죠. 저소득층 지원 대책 내줘. 교통 원활하게 해줘.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정당은 그랬습니다. 정당이 투입한다? 맞죠. 정당이 저소득층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투입 맞습니다. 투입. 아까 전에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 선생님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시민단체가 아동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면 바로 투입의 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투입. 그래서 니은 보세요. 국회는 그랬습니다. 공식적인 정책 결정 기구가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냈다. 됐죠? 정책이 뽕하고 나왔네요. 그래서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통신비를 인하해주는 등 직접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맞네요. 그리고 환류 보세요. 시민단체가 주로 비공식적 참여자가 환류 담당한다고 했죠. 평가. 그렇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현실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막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럼 다시 해보지. 돌고.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할 내용들 다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놓으시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좀 간지러운데 어쩌다가 보니 뭐 편지처럼 됐는데요. 요즘 나는 가수다. 맞나요? 다른 방송사 거 얘기해도 되죠? 네, 거기 이제 연출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그 예능 프로를 연출하시던 분이 지금도 감각을 잃지 않고 한다는 게 제 스스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몇 년이 지나서도 감각을 잃지 않고 소통하고 그런 교사가 되고 싶네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막 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저 부분은 어떤 학생들은 막 졸고 있다가 헉 하고 눈이 떠지는 계기가 된다고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자주 해달래요. 그럼 뭐 10분마다 한 번씩. 네.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의 필수 자료. 그 다음에, 49페이지 필수 자료가 먼저네요. 네. 예, 여기 필수 자료.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정치 과정은 정책 결정 기구를 통해서 정책 결정 기구라고 하면 뭐냐면 공식적인 정책 결정 참여자, 국가기관이 됩니다. 국가기관. 법이나 정책이 제안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기관이 정책을 결정할 때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정치 과정은 크게 투입,
산출 그리고 환류라는 세 단계를 순환적으로 거치면서 이루어진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민주적인 정치 과정은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이렇게 정책에 대한 요구라는 국민의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듣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나라일수록, 민주주의적인 나라일수록 이 투입이 굉장히 활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정책 결정 기구가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정책 결정 기구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여기를 국가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 체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정책 결정 기구 정치 체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 아래 환류, 평가, 반응하는 부분 보통 우리 국민들이죠. 그래서 정치 주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 즉 국가기관이 어떤 이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만들어내면 정치 주체인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시 어떤 요구를 들여보내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게 바로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읽어볼게요. 투입 과정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 국민의 의사가 막 들어가는 것, 그게 투입입니다. 민주국가에서 활발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산출 과정에서는 이 투입된 요구에 따라서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 마지막으로 환류, 돌환, 흐를요. 여기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냥 여기 투입이 들어가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나오고 딱 끝나버리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반응이 있고 이게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돌고 돌게 해주죠. 그래서 이걸 환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류 과정에서는 산출된 정책에 대한 반응과 평가라는 거, 평가가 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류 과정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새로운 요구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필수자료 1번 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기출문제 볼까요? 네. 자, 보세요. 나의 사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볼게요. A국의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그랬습니다. 네, 수능 6월 모의평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고 수능형에 그야말로 합당한 그런 정말 맞는 문제죠. 그래서 6월이나 9월 평가원 문제 나올 때는 정말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 심혈을 기울여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땡땡 지역에 건설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대요. 이 정부가 정책을 낸 거지, 그쵸?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라는 정책을 내는데 국민의 의사를 듣지 않았어요. 됐죠? 근데 미국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공교육 정상화 대책, 예를 들면 EBS 70% 연계 뭐 이런 걸 발표한 거죠. 그렇죠?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했대요.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정책결정기구, 그리고 이 아래가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지금 이 아래 보세요. 비국 정부를 보겠습니다. 비국 정부, 이렇게 해볼게요. 아래. 비국 정부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아래 사회 구성원 누구, 학부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를 향해서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받아들였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돼 있는 이 모습, 이게 뭐예요? 굉장히 민주적이죠. 그쵸? 민주적 상향식 갖고 가야 돼요. 네,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나에서보다 상향식. 어디가 상향식? 나가 상향식. 그쵸? 가에서는 나에서보다 대중에게 더 많은 정책 결정에 책임이 있다. 어디에 책임이 있을까?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한껏 받아들여서 정책을 결정했을 때 그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도 나누게 되는 거죠. 나죠, 나. 그다음에 나에서는 가에서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사전 협의 없이 하면 얼마나 신속하게 하겠어요. 가가 신속하죠. 그다음에 나에서는 가에서보다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이 나타났죠.
맞습니까? 예, 4번이 정답 되겠네요. 5번까지 볼까요? 나에서는 가에서보다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의사가 비공식적 참여자 여기네. 그쵸? 어디 나에서도 존중된 거죠. 그럼 정답 4번. 분명히 고를 수 있겠죠. 이런 문제 나면 얼마든지 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49페이지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48페이지 내용 정리를 한 번만 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집행, 평가, 완료 그 단계죠. 여러분 교재 48페이지입니다. 과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부터 보세요. 현실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통해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 문제를 인지해서 사회 문제 가운데 조치가 필요할 때 정책 의제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아, 이걸 정책 과제로 해야 되겠구나. 정말 많은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 그게 바로 정책 의제 설정이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의제로 만들어 놓고 이 의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마련해 놓고요. 그 대안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회, 대통령, 행정, 각 부처, 장관 등이 담당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공식적 참여 주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 여기서 결정된 정책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로 행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넘겨보겠습니다. 과정 보세요. 당초의 문제, 평가. 예, 당초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예, 그 과정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주로 비공식적 참여자들에 의해서 실시된다. 주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완료.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돌아가는 것. 그래서 돌고 돌게 하는 그 과정이 됩니다. 꼭 이제 기억되시고요. 이거 순서상 막 암기하고 그다음에 이거 의미 막 이렇게 밑줄 긋고 암기하는 것보다 실제 현실 사례와 짝짝 맞춰서 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올려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자입니다. 여러분 공식적, 비공식적 있고 말씀드렸었죠. 공식적 쫙 보시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 참여자의 정당만 색깔 표시했지요. 정당은 비공식이다라는 거 그냥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정치 과정이죠. 정치 과정이란 사회 구성원이 제기하는 각종 요구와 지지를 그 정책 결정기구에 넣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건 뭐였어요? 국가기관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입법부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어디? 행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국가기관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다 집어넣는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위로부터의 통치와 아래로부터의 반응이라는 아주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행정부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두 번째 줄.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작아서. 근데 여러분 교재 갖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선생님이 줄줄줄줄 설명했던 부분들이 아니 줄줄줄줄 안 했지. 잘 설명했던 부분들이 교재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면 막 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핵심적인 것들 꺼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볼게요. 여러분 교재로 하면은 몇 페이지냐면 네, 52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52페이지입니다. 볼게요. 방금까지 여러분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전통적 정치 과정과 비교해서 현대 정치 과정의 특징입니다. 볼게요. 전통 사회에 비해서 현대 사회는 구조와 기능이 분화되고 아주 전문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집단들이나 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이며 즉 아동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저소득층 지원 대책 마련하고 이런 것들의 다양한 상호작용, 다양한 집단들이 그에 따라 정치 과정도 아주 복잡하대요. 그래서 전통적인 정치 과정에 비해 현대 정치 과정은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들의 현대 저가에서의 정치 과정은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면서 입법부보다는 전문성이 뛰어난 행정부의 기능이 커졌다. 두 가지 특징 나왔죠? 이 지문도 아주 좋습니다. 현대 정치 과정의 특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들이 막 반응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의 기능이 커졌다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1번 정치를 하향식.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이해관계 집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아래에서 막 말하는 거 들어보는데 하향식 아니지요. 그 다음에 정치 과정을 통치행위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요.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부에 비해서 그렇죠. 입법부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여기 보세요. 행정부의 기능이 커져서 견제와 균형이 강조된 이전의 정치 과정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정답 3번이겠습니다. 4번, 5번 보시면 다수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에 의존해 주도돼 다양한 참여자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5번 공식적인 국가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국가기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 이 강의만 듣고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막 드는데 정책 결정 과정.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정치 과정은 먼저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를 수행하는 정책 집행하고 평가와 또 새로운 요구가 완료 과정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기억. 어떤 현상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 정말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면 그러면 정책 의제화 될 수 있겠죠.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나왔습니다. 정당은 니은에서 정책 결정하는 데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다. 여러분, 정책 결정 과정은 국가기관, 공식적 국가기관 정책 결정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사회 집단들,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이야기,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했죠. 주체는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는 건 정당은 비공식이니까 이거 공식이 하는 거죠. 공식이 비공식이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그렇죠. 어디? 디귿으로 분류된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정책을 만들어지는 법률안을 제출해서 통과하는 니은으로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환류 과정은 주로 비공식적 참여자들에 의해서 수행된다. 주로. 다양한 사회 집단, 국민에 의해서 수렴된다.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공공정책 결정과 정치 과정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번 1시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1번하고 2번 문제, 실전 문제까지 풀어가면서 확인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이 부분 나오면 완전 확실하게 잘 맞출 수 있겠죠?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숙제 내준 거 꼭 푸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참여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